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내가 하면 불륜, 남이 하면 암의 로맨스를 줄여 이야기한 말인데, 남에게는 세상이 엄격하고 연서한데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만나 결혼한 남자는 내가 했을 때는 효도이고 당신이 했을 때는 도둑질의 진주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취직한 나는 그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바빴다네요. 30 중반에 이르러 나이에도 연애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야기 없었고, 제일 두려운 것은 가족들이 다 모이는 명절이었습니다. 너는 취직하면 빨리 연애해야지. 왜 그래요? 젊음을 허비하고 있느냐? 누나 때려버리겠어. 내가 난 누가 높아서 나랑 맞짱 못 부르는 줄 알아? 그런 거야. 그런 모습을 보니 조금은 어이없는데 어디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등등. 집안 어르신들의 질문을 가장한 무례한 말투에 지쳐만 가는구나. 심지어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는 사촌 오빠까지. 남자들을 자주 만나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야? 만약 그렇게 간섭하려면 누구든지 소개시키거나 하는 게 더 좋겠다고 말했더니 어쩌다. 진짜 남자를 만나볼 수 있도록 소개시켜주는 것 아니겠냐? 사촌 오빠가 다니는 회사 동기인데 회사에서 만나 친한 친구가 되었고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히히 하는 거예요. 나이도 뭐 찾겠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으니 나쁠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연애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이 상태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나간 자리엔 기대 이상으로 괜찮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점잖고 차분한 첫 인상부터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저보다 3살 연상인 나이 차이도 딱 좋았고 사람이 진중하게 조건 조금 알아 다가도 웃을 때는 해 맑아진 애 모습에 반해 그렇게 인연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네요. 합리적이고 계획성이 있는 성격도 잘 맞아서 남편과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제일 어렵다던 3년의 자리조차 화기애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첫 만남부터 어째서 그렇게 참느냐며 저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정원이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님께서는 지금 직급에서 그만두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셨고 저 또한 제게 너무 잘 맞는 일이라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이 잘 되어 있어서 애가 나오더라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 얘기는 정말 야무지고 나를 욕심도 있으며 유능합니다. 그렇다면 야물딱져서 살림도 잘 하겠지요. 탈리 미대순과 젊은이가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것은 기특한 일인데요. 전 그저 월급쟁이에 불과한데 그보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에 빨리 방문하고 싶어요. 그 식당은 유명한 편이고 예전에 TV에도 출연한 적이 있어서 맛집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은이가 오면 전 다 무료로 제공해주고 무료로 와서 제일 좋은 부위를 직접 구워드릴게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는데 말할 때마다 이런 점이 좋다, 그런 점이 좋다 칭찬만 해주셔서 황홀한 감동까지 느끼게 돼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한 분위기가 정말 좋았으니 결과적으로도 성공적이었어요. 자기야,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 집부터 빨리 알아보자. 정말 기분이 좋아. 하지만 벌써 집을 알아봐. 부모님께서 주신 집에 빨리 가야 해. 회사랑 내 회사에서 가까운 매물을 먼저 알아보자. 며느리를 예쁘게 대해 주신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 저희 신혼집까지 지원해 주셨고 남편의 회사와 제가 다니는 회사 중간에 위치한 24평짜리 아파트를 잡았어요. 집은 남편 명의이었지만 그때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좋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제게 꾸준히 자랑거리가 되어요. 대출도 안 받고 돈도 아끼며 살았는데
결혼 자금을 털어 신혼집에 힘을 쏟아보다가요. 혼인을 맺는 것이 제일 돈을 많이 쓰는데 결혼 전에는 집 문제가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저희와 남편 모두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이 있더군요. 그리고 이 돈은 서로 만지지 않고 보유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큰 갈등 없이 시작한 신혼생활은 미래에도 계속 화창한 하늘처럼 생겨나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는 일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비상사태로 고생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물가는 매년 오르는 반면 그 비상사태로 인한 손님 수는 줄어들어 적자를 내며 폐업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매번 뉴스에 보도되었어요. 아, 우리 시어머니 집도 마찬가지였죠. 비상사태 때문에 TV에 몇 번 등장했습니다. 맛집 운영은 역시 쉽지 않다고요.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때부터 그동안 밝았던 남편의 얼굴에 그늘이 들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가게가 비상시계 여파로 손님이 줄어들면서 외부에서 나가는 인건 및 재료 비용, 월세 등으로 매번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는 돈 없이 버텨오다가 1년이 넘어가자 더 이상 손댈 수조차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시댁 사업이 점점 무너지는 상황에서 남편 또한 고생 중이에요. 부모님과 통화한 것처럼 들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시 식당 건물의 주인이 임대료를 더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아이고, 요즘 같은 시기에 식당 사업이 힘들다는 것을 너도 잘 알면서 왜 이러는 거죠? 제대로 죽이고 싶은 거냐고요? 그러면 당장 다음 달부터 나간다는 건 돈이 드는 일인데 우리 현재 매출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막상 그러다가 엄마도 괴롭다 하고 전화해 오셨는데 정말 해결책이 없어요. 대책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도울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해봐. 아니야, 괜찮아.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요즘 남편은 시댁 부모님과의 통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아마 맏아들인 남편에게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이 상담을 하는 모양입니다. 남편은 5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아무리 같은 자식이어도 맏아들이 의지가 더 되셨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대화가 많아질수록 남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괜찮지 않게 젊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걱정돼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여윳돈이 있는 것이 대체로 급한 불을 먼저 끄는 게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당신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식당 월세라도 밀리면 어떡할 것 같아?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해결책을 찾은 것 같으니까 이라고 대답했어요. 해결책? 무슨 해결책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폐허위기에 식당을 운영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장사가 꾸준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먼저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기에 믿었어요. 건물주와 이야기하거나 시댁 식구들 중 누구든 도와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 도움이 남편에서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어느 날 남편보다 먼저 집에 돌아와서 지저분한 집 상태를 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둘 다 일하는 부부라서 일하는 날에는 집이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빨래도 돌리면서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는 그대로 설거지를 치웠어요. 마지막으로는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서류 봉투와 파일들을 모아 최상의 꽂이에 넣었는데 그 속에서 등기 우편이 한 개 삐져나와 있는 걸 보았어요. 남편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어딘지 잘 모르게 어색하게 생겨 보였어요. 하지만 그 우편물은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 적용을 알리는 통지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쓰고 있는 걸까요? 그 생각에 땀이 솟았어요. 어디에 쓸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대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시댁에서 빌려줬다고 하고 말이에요. 남편이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만 말해도 되는데 뭐가 또 있겠어요? 시댁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는 따로 살고 있지 않아요. 같이 사는 집을 담보로 잡다 녀석이라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퇴근해 들어왔어요. 제가 남편에게 물을 5병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 내 물건을 왜 뒤적였어? 아, 지금 말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청소하다가 총을 발견했다는 말보다는 설명해 줘야 해요. 설명을 못해도 왜 난 설명을 해야 하는지 이상하게 취급하는 분위기라는 말이야.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인데도 결혼한 아내에게 이런 걸 설명해야 하는 게 뭐가 될까 싶어와. 내가 소유한 아파트를 어떻게 해도 왜 설명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당당해져서 서류 사이에 우표를 숨겨놓거나 숨기고, 너도 그저 함께 서류를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내게 한 번도 상의 없이 당신 혼자 이런 결정을 하는 거야? 내가 아파트 4개를 부모님께서 사주셨는데 부모님의 도움으로 가족이 사용하는 건데 당신한테 일일이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게 있나요? 아니, 그래서 나에게 허락을 구한 게 아니고 알았네. 그건 당신 부모님이 제공한 당신의 아파트인데, 하지만 나는 당신의 배우자로서 결혼의 집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내가 생판남자로 당신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야 할 권리도 있다는 거야? 내 말은 진짜 성가시게. 아내 막말로 너희 집에 살 때 땡전 한 푼 안 냈어. 그건 너한테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거야? 알아들어. 내 부모님 돈으로 산 4명이 아파트를 구워 먹든 말아 먹든 네가 상관할 게 없다고 한껏 인상국이고 정말 귀찮은 파리상대가 되지 말라는데. 오락 아침이더군요. 말 한 번 진짜 정 떨어지게 하면 당신 말 못 알아들어. 내가 이 집에 대한 권리를 말한 거야? 지금 나는 당신 아내로서 이 정도 큰 금액이 걸린 중대사에 대해 알아야 권리가 있고 당신이 나에게 먼저 말해줘야 한다는 거야. 알았어. 그만해. 넌 피곤하지도 않아. 오늘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야 집에 들어왔는데 좀 쉬자. 남편은 이렇게 죽어도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동네 슈퍼에서 반찬 4가지 사오는 걸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살고 있는 집이 하루아침에 담보로 잡힌 건데 제가 불안하지 않겠냐고요. 이 일은 우리 사이의 미세한 신뢰 때문에 생긴 것 같았고 마치 신호탄처럼 우리 사이에 균열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한없이 무시하는 건데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라, 거실에 있는 TV는 어디 갔어? TV는 친정 집에 보냈어. 얼마 전부터 화면이 잘 안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집 TV를 들었어. 어차피 난 TV를 잘 안 봐. 아니, 나는 보잖아. 오늘 야구를 봐야 하는데 이렇게 당신이 마음대로 우리 집 물건을 사용하면 안 돼. 드려도 되는 거야. 뭐 어때? PB 혼수에 올 때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내 물건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집담보로 잡았다고 시위하는 거야? 진짜 유치하게 나온다. 뭐가 유치냐? 나도 그냥 당신의 말에 동의하는 것뿐이야. 당신의 말이 맞아. 산 사람이 자기 물건을 마음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네, 저도 유치한 것 압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나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잘못을 알았으면 이미 예전에 알았을 터였다. 남편은 일어난 일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며 언제나 실망스러워하셨다.
다름 아니라 시누이가 오랫동안 본가에 오기로 한 날, 시댁 식구들끼리 식사를 하기로 했었다. 시어머니는 그날 아침부터 전화를 해서 음식을 도와달라고 일찍 오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급히 시댁으로 가기로 했다. 내가 앞치마를 매자마자 시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민우가 집담보대출을 받아 우리 주었다고 바가지를 깠다며 얘기하려고 일찍 와라고 했었네. 제가 불편한 마음으로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바가지가 아니라고 제게 일절상의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서운할 게 뭐 있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해준 집이고 명의도 민우인데 괜히 너를 신경 쓰이게 할까봐 배려한 건데. 새악인 여사 속이 좀 좁은 거 아닐까요? 그런 건 마음을 넓게 이해해야지. 마음 두 번은 넓었다는 게 길바닥에 앉게 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사람을 조심스레 대해요. 정말 짜증나요. 그래, 어머니 맞아요. 남편 집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산 TV를 부모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식탁에서 밥도 못 먹겠어요. 제 돈으로 샀던 음식을 혼자 넉넉하게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머니가 아들처럼 바닥에서 밥을 먹잖아요. 뭐라고요? 예, 어머니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라고 하며 웃고 넘어갔지만 한순간 얼굴이 찡그려진 어머니를 보며 살짝 기쁨을 느꼈어요. 잠깐 내 안쪽은 싫었지만 그날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자리는 가시로 변했어요. 방석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3. 아기. 집 문제로 미노랑 싸웠다면 죄송합니다. 제 상황이 여의치지 않아서. 민우야, 너는 네 안 사람에게 말도 안 하면 정은이가 당황할 텐데. 아니, 그게 무슨 일로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빌려준 집인데 부모가 필요해서 돌려받는 거지. 왜 세원이랑 오빠가 싸웠어? 아니, 한 번에 민우가 신혼집 담보로 대출 받은 거를 우리가 도와준 거야. 정원이가 그렇게 민호를 잡들이 했다고 말을 했을 뿐이야. 잡들이라는 게 무슨, 그냥 조금 다툰 것 뿐이에요. 이해는 직장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한데 당장 설명하라고 들들 벌레 짓을 했다며 그게 어째서 그래? 정은아가 있어도 그런 게 아니야. 시댁이 잘 나갈 때만 시댁이 고 집회할 때만 시댁이야. 하하. 대체 누가 잡든 일하고 시댁 배우를 안 가르쳐 줬다고 합니까? 이미 전 시어머니에게 형편이 어려워진 시 부모랑 남편을 무시하는 무서운 며느리가 되어 있었지요. 거기에 더해 이 바쁘게 설명해봐서 말이 통하지 않을 게 분명해서 그냥 가만히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이 망각된 점 때문에 일손이 모자라다고 하더라고요. 매주마다 저를 부르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도 부모인데 몇 번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지 하고 처음에는 군말 없이 남편을 이끌고 시댁에서 운영하는 고깃집에 출석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남편과 나란히 도착한 저에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민호 누에 끌고 왔어. 평일에 하는 힘들게 일하는데 피곤하게 하니 누군 평일에 안 하나요? 누구는 안 피곤해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러 왔더니 듣는 소리가 구작 졌단 말이란요, 어머니. 그럼 저 혼자 와요. 저도 평일을 일하는데 누군 집에서 노나요? 가족이 다 같이 고생해야죠. 가시도 친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입 꼭 다물고 식당 앞치마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개사할 때에 보게 하고 나는 서빙을 시키던 중이었어요. 그러나 아내는 만일 본인의 아들을 귀한 존재로 여긴다면 타인의 집딸도 마찬가지로 귀한 존재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저렇게 뚜렷하게 차별하는 건지. 일을 하면서 계속 속이 부글부글 끓던 중이었어요. 그 후로 제가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이나 부탁을 거절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너 시댁 형편안 좋아졌다고 실부모를 무시한 건 아니겠어? 라고 말하며 저를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3주 정도가 지나고 주말마다 한 번씩 식당에서 도와주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숨이 막혔다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넌지시 제약을 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더군요, 정은아. 너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우리를 돕는 게 어떨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도 돼. 너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도 식당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 우리는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아. 내 몸이 지치는 걸 보면 식당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회사도 그만둬도 돼.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어머니. 집담보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 돈이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에서 나가고 있잖아. 민호의 월급으로 어떻게든 자릴 수 있을 거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필요 없어. 내가 월급을 받아서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줘. 푼돈으로도 며느리를 키울 수 있을 거야. 먹으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까? 돈도 잘 주고 일도 잘하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 식당에 발목 잡힐까봐 걱정이네요. 어머니께서 따지면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식당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고 하실 텐데요. 남편의 연봉이 제보다 적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둘 중에서 수입이 더 적은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런 말도 안 하셨어요. 무슨 할 말이 남아있겠어요? 정말 사실인데 그 이후로는 주말도 집에서 식당을 도우며 일하겠다는 걸 거절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일 가장된다고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집에서도 저에게 말도 하지 않던지 심지어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것을 알면 혼자라도 돌아가라곤 했으면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시대롭다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두 개의 작은 생명이 제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임신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임신은 정말 큰 축복 중 하나인데 왜 이 축복이 있는데도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을 때 찾아왔을까요? 결혼 전에는 매일 남편과 지낸 것처럼요.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야, 당장 내내 2호를 불러. 요즘 흔히 이별했다는데 그런 놈과는 이혼해야 해. 아이들이 2명이 있어도 마음 편하게, 오히려 행복한 게 이를 위한 거야. 당연하게 그렇게 말했었는데 실제로 이야기가 되니 달라지더라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이도 생겼는데 눈을 감고 살까? 쉽지가 않아. 갑작스럽게 된 임신 때문에 그렇지. 시댁이 요즘 몇 번이나 마주쳐도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어. 남편의 시댁 상황이 좋아진다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하고 결심한 이혼은 내 안에 감추어버리기 위해 했었어요. 나는 그런 내 안도 몰라줘도 좋았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한마디 했어요. 잘 됐네. 임신도 했겠다. 이 일 그만두고 시어머니로 살아가겠구나.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게 두는 건 난 아니라며 말했더니 종종 우리 식당에 같이 오면 되겠다. 2cm의 태그 도와줄게. 고기 굽는 연기 맡아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임신 막 달 전까지 일할 거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시어머니는 입대가 빠르다는 걸 실제 보기가 싫어하며 임신과 회사 일을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향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담보대출 이자 때문에 우리 집 살림은 빠듯해져서 저만 갔어요. 남는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제 임신에 대해 상의한 끝에 결국 담보로 잡힌 신혼집을 포기하고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여유가 없어서 셋째는 서울 외곽으로 알아보기로 했죠. 여자친구가 임신한데 집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엄마께서 절반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내 부모님이 등골을 꺾어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죄송해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남편 앞에 은행 대출이 다 떠 있어서요.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앞으로 받은 대출로 남은 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친정의 절반은 내 앞으로 받은 대출이고 나머지 절반은 남편에게 갔습니다. 이번 집은 4명이 살기로 했습니다. 불만이 없다고 했더니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당장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했지만 새로운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편과 나 모두 수입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힘들게 일하면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돈을 쓴다고 생각됩니다. 이사를 마치고 집을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나에게 퇴사하고 싶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왜요? 나는 최근에 이직하기를 고려 중이기 때문이야. 올해의 연봉 협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능력과 경력에 비해 받는 돈이 적다고 생각돼서야.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당신도 예전에 우리 엄마에게 그랬다던데 나의 연봉이 당신보다 낮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야. 그래서 이직을 고려 중인데 좀 더 좋은 조건의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려고 해. 지금 이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니 이미 다음 직장도 정해졌어.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팀원을 구해야 한대. 나도 그 프로젝트를 위해 옮겨질 거라는 제안을 받았어. 그래서 확정적인 결정이라고 보여. 그런데 남편이 너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며 불안함을 느낀 건 아닐까 싶어. 나만 믿어줘 라는 말이 처음부터 좋아 보이진 않진 않지만 혼자 고민 중이야. 뿜으면 오히려 더 걱정이 더 된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가 기로한 회사에서 예산 문제로 남편을 데려갈 수 없게 되었고 한순간에 남편은 백수가 되었다. 아, 계속 힘들었어. 이제야 2다리를 뻗고 서 있지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아니, 애초에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고대도 태어날 예정이지만 불확실한 이직으로 인해 법무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전에는 남편의 무책임과 어리석음에 대한 쓴소리를 퍼붓고 싶었지만 그래도 일자리를 잃은 자신이 가장 힘들겠지. 능력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길 없는 백수가 된다고 합니다. 휴가를 마음껏 즐기게 되었어요. 마치 이직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겠지만 그냥 쉬려고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집에서 쉬면서 집안일이라도 했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집안은 아침에 나가기 전과 똑같았어요. 설거지는 그대로, 빨래도 그대로였죠. 심지어 남편이 소파에 편히 누워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는 모습도 그대로였어요. 나왔어. 뭐 해? 아직도 게임 중이야. 아, 방금 시작했어. 밥은 안 먹었어요. 자료 먹기 귀찮아서 차나 시켜서 먹자. 아니, 이미 나갈 때 많이 했는데 배달 음식도 줄여야지. 그럼 아침에 먹었던 걸로 대충 떼어 먹거나. 아,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에 있는 사람인데 집안일 좀 해주면 안 돼? 나는 당신한테 그만두기 전에 집안일은 거의 내가 다 하는데. 나 요즘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매일 헤드헌터에게 전화하고 어디에 올라온 채용 소식은 없나 확인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랑 씨름을 하는데 너는 집에서 돌아가 놀고 있네. 당신 게임하고 있던 거잖아. 아, 방금 시작했어서 하도 일이 안 되니까 머리 식힐 겸 하는 거야. 나도 뭐, 이 정도도 못해 일 안 한다고 눈치 주고 여유 부리는 거라 생각했다고요. 당신은 어차피 배부른 상태로 유심히 생각해도 내 돈으로는 너를 먹이고 살릴 거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야 해.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때까지는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야 해. 그러다가 정말 애를 낳고 다음 날에는 회사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백수 생활은 3개월 동안 금방 끝났죠. 무슨 말을 해도 싸움이 되고 통하지 않았으니
나도 그냥 무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해는 점점 뜨겁게 서지만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와 일정 생활비까지 채워낼 만큼 태교는 다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흉년의 윤달이라고 하니까요. 친정엄마가 정기적으로 받은 건강검진 결과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몇 달간 경과를 지켜보고 약물 치료로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라는 말이 딱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힘들다고 하는데 내 몸이 아픈 줄 몰랐다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어요. 엄마는 언젠가 나을 병인데 신경 쓰지 말라며 달래주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놀고 있던 남편은 걱정하는 척하며 정말 큰일이네. 그래도 초기에 알아서 다행이지. 병원 잘 다니면 되겠네 하고 말했어요. 참나, 시간도 나만 아는 사람이 찾아봐야 할 생각도 눈꼽만큼도 안 하는 모습이 너무 정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너는 너대로 효도하고 나는 나대로 효도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백년 손님 사이를 한 듯한 모양이다 보니 나도 우리 엄마를 챙겨야겠다 생각했어. 그때 예전에 제가 결혼 자금으로 썼던 건 1,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대로 은행에 꾸어 둬던 걸 생각이 났어. 엄마가 직구할 때 도움도 줬고 지금까지 바빠서 못했던 효녀라서 노래까지 해야겠다 싶어서 그 돈을 엄마에게 드리기로 결심했어. 나는 그때 이미 어느 정도 배부른 상태의 몸이라 매번 엄마를 병원 안내할 수도 없으니 보답이라도 해주고 싶었었어. 갑자기 큰 돈이 도착했는데 딸 이름으로 입금해버리기는. 떡하니 들어온 걸 보고 놀란 엄마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정은아, 이게 다 뭐야?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나서야 주는 거야? 엄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어차피 묶어 놓았던 여윳돈이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얘는 엄마도 돈 있어 병원만 다니는데 내가 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다고. 아플 때 돈 걱정하지 말라고 보내는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우리 집 마련할 때도 도와줬는데 딸도 엄마 아플 때도 꽤 해줘요. 쓸데없으면 그냥 지구라도 있어. 엄마는 한사코 제 돈을 거절하셨지만 저는 단지 갖고 많이 써라고 못 박아 쭈냈어요. 착한 우리 엄마는 끝까지 어쩔 줄 모르고 미안해 하시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된 효도를 받지 못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속상하다고요. 다행히 엄마는 알아주시고 치료비도 잘 아껴 쓰게 라고 하시면서 돈을 꺼내셨어요. 엄마의 치료비로 도움이 되어서 마음이 한결 풀려서 안도하고 있었죠. 당신의 장모님에게 돈을 썼으면서 제가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나가려고 문 앞에 있었던 남편이 뭐라고 물었는데 들었어. 나 예전에 모아놓은 돈이 2,0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서 그거 들었어? 라고 했어요. 그래도 몇 달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좀 무서워. 제 말에 남편은 세상에 기가 차면서 코웃음을 치더라고 했어요. 아, 너 진짜 웃기네. 그 돈을 왜 내 맘대로 써? 내 돈은 아픈 우리 엄마가 준다는데 누구 허락 받아야 하는 거야? 그건 이 돈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재산이 하나로 묶이는 당연한 일인데. 아니야. 부모도 꺼냈다고 지 혼자 같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할 소리냐? 말 제대로 해. 이건 결혼 전에 나 혼자 모은 돈이야. 이 집은 한 푼도 없어.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서로 남은 결혼 자금은 각자 알아서 해야지로 얘기했잖아. 끝난 게 아니야.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너도 우리 집 사정을 알아보느라 고생하는 내 사정을 뻔히 알잖아. 그런 사람이 큰 돈을 덜컥 자기 엄마한테 만나요? 아, 미치겠네. 그래, 그래서 시댁의 신혼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튀었잖. 아, 당신이 혼자 알아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벌써 이전 일을 그만두고 쉬더니 머리가 굳었어. 그리고 누가 일금 안 들래? 당신 일을 그만둔 것도 나한테 일전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잖아. 그런데 왜 난 내 돈을 우리 엄마한테 주는 것까지 당신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데? 너, 우리 엄마를 생각은 안 해?
매일가지 다 망해가는 식단 살려보겠다고 곳에 많은 우리 엄마를 생각은 안 하고 장모만 부모냐고. 아, 그렇게 당신 엄마 걱정되면 당신 식당 나가서도 없는가? 집에서 일도 안 하고 탱자탱자 노는 사람이 부모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시댁 식당에서 더 이렇지도 않아 네가 다니면서도 매번 가서 연기 마셔가면서 고기 부이냐고 하지. 그래서 지금 유세 나갔냐? 넌 우리 부모님한테 집 받을 때만 좋았잖아? 그런데 내가 우리 엄마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한 번이라도 찾아뵌 적이 있어? 나는 시댁에 들어간 돈이 자라도 갖고 서빙 일을 하게 됐지. 너는 이직 핑계로 바빠서 우리 엄마 병문안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잖아. 됐다. 말을 그만하자. 이젠 질리면서 집을 할 말을 말하기만 하면서 말이 터진다면 썰정이에게 아니면 설정에서 원치 않게 다른 내용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차고 나가는 남편이다. 저런 말투로 하는 독선적인 장군과 결혼한 게 맞는 건지 속이 답답하다. 그가 하면 효도, 내가 하면 맹못이라 혼수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이 낯설다. 도둑질을 하는 건가 싶다. 결혼 후 같이 살기로 약속한 것은 담보로 두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각자 개인 재산은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할지 문제인 것 같다. 사원부 정정 만남은 집안에 홀로 앉아있을 때 임신한 배에서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오늘은 입맛이 없어 굶었구나 싶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왔나 해서 그냥 있었지만 이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왔는데 나를 쳐다도 보지 않았다. 나는 등장한 사람이 아르마니 시어머니인 줄 알았다. 시어머니 표정을 보니 남편이 집을 나가더니 그대로 시댁까지 조로 바꾼 그 세일러를 보고 싶었나 보다.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것인지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들어와 찌개를 끓이는 내 앞으로 와서 세상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너를 좀 보자. 내가 더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남편이 온 줄 알았어요. 네가 내쫓은 나야 될지 금서부터다. 대낮에 젊은 여자가 술에 취해 상을 달리고 있었다. 너 미쳤어. 정의 마음대로 돈 보냈다며? 안 그래도 민호가 일자리 못 찾아서 내가 눈치 본다는데 그런 애가 남의 일에 댓글 달면서 안 하는 걸 안다고 그런 거야? 시엠이 있는 부모 아니야. 어떻게 애가 이기적인 거 지친다고 챙길 수 있어 보이나? 시부모가 돈이 없으면 시부모 아니야? 어머니, 우리 남편한테 눈치 안 줬는데요. 오히려 임신하고 있는 몸으로 혼자 돈을 벌어서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갚고 있어요. 저는 더 힘들다고요. 그리고 제 엄마에게 보낸 돈은 결혼 전에 모은 제 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라고 보낸 거예요. 어찌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잡아서 부모를 도우려고 하는데요. 왜 저처럼 서운하신가요? 제가 제 돈으로 우리 엄마를 도우면 남편이 서운해하거나 어머니가 신경 쓸 일이 아닐 텐데요. 내가 처음부터 너를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어.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야. 버릇없이 말야. 어머니,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여기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심한 식물가루가 묻어있어도 식칼을 들어 시어머니는 집 입구에서 날아오며 머리를 잡으려 하지만 너무 깜짝 놀라서 물러나며 들고 있던 국자로 시어머니 머리를 치려 들어요. 시어머니를 피하려다가 팔이 굴러던 뚝배기에 가볍게 부딪히려는데 살짝 하나요. 국자로 두드려 맞은 시어머니는 놀란 듯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빠르게 화상을 입은 머리를 잡으며 어찌 난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빠르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입도 뻥긋 살며시 풀어졌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태에 정신을 차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동이 매우 과도하시고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지금 임신한 며느리 앞에 펄펄 끓는 찌개가 있는데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 어머니와 가족처럼 모순된 행동을 하는 범상치 않은 사람들과는 가족으로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와는 갈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아직도 바닥에 붙어있는 시무룩한 표정들을 지우겠습니다. 내버려두고 휴대폰을 들어 제일 가까운 이삿짐 센터로 전화해서 용달자 하나를 호출했어요. 빨리 오면 따블로 준다고 하니 15분도 안 돼서 오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호주머니를 찾던 시모는 폭행죄로 신고한다며 심란한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임신 중인 며느리로 인해 그랬다고 경찰을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당장 집을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려는 제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지 욕을 퍼부어 나갔어요. 남편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혼자 모든 것을 내 돈으로 했던 걸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남편 짐은 고작 옷과 노트북 뿐이겠죠. 정도가 돼서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쌌어요. 용달짝 기사님께 시부모님 집 주소를 적어서 보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남편 번호로 나 이제 너랑 안 살아. 임신한 며느리 머리채 잡고 화상이 필요한 시어머니 무서워서 같이 못 살아. 이혼해. 이렇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전에는 임신하고 이혼이라는 말만 생각해도 막막했는데 막상 지르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다음날 계획보다 조금 이르지만 회사에 출산 휴가를 신청하고 바로 이원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제 팔에 난 작은 화상 자국을 진단서와 사진으로 먼저 찍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처가 너무 깊지는 않지만 전치 몇 주 정도 걸릴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 청구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회사에서 인수인계가 끝나고 출산 휴가가 시작되면 이혼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예전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려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죠. 비켜, 뭐 하는 거야? 정은아. 집 앞을 박차고 나가던 모습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남편은 휑하게 돌아보며 애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장난이야. 장난 아니에요. 나 진심이에요. 이제 모여요. 이거. 당신, 어머니가 어제 내 머리채 잡다가 난 상처야. 얘가 이런 폭력적인 집안에서 무서워서 살 거예요. 더 할 말도 없어서 갈게요. 나 오늘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인데 그럼 난 어떡해요? 내가 지금 직업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해요? 나 그게 알바예요. 그러니까 누가 회사 그만두고 몇 달 동안 빈둥거리지 않고 이직도 4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억나죠? 당신, 말처럼 내게 널 안 주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너는 회사를 그만두고 즉시 대출을 한 이후에도 한 푼도 보지 못했으니 이 집에서의 너의 지분은 아무것도 없다. 여보라고 불러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고 아직 서류에 도장을 찍었건 말았건 우리 남편이다. 앞으로 찾아와서 귀찮게 하지 마. 정말 귀찮게 한다면 나는 이혼을 강요할 것이고 너희 엄마가 임신한 며느리를 폭행하려고 했다는 걸 강조해 버릴 테니까. 난 남편 앞에서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들어왔어. 남편은 한동안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불러대더라고. 끈질긴 놈처럼 계속 말이야. 촉새 같은 마냥 남편이 이 일로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는 걸 알아. 역시나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를 듣고 나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몇 번을 계속 무시하다가 전화를 받았더니 따끔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낮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을 켜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이 년아들한테 날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했댔다. 네가 제 정신이 나는 뭐 할 말도 없는 줄 알아. 네가 2cm 이상의 머리 국자로 내려친 건 기억 못하냐? 이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게 5일째 머리채를 잡겠다고 달려들었었어요.
그리고 전 팔에 화상 입은 증거라도 남아있지. 어머니는 그때 머리에 묻은 된장으로 고소하시겠다고요. 하시려면 하세요. 이미 이회한 자들은 무서운 것을 알지 못하고 뭘 까부시는군. 이 빌어먹을 야, 네가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이라 생각하고 내 아들이 결혼 안 할 거야? 그리고 사업을 키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볼장이라고 자랑했어. 다 봤다고 시어머니와 이모와 리치네한 건 아니야? 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이 모든 대화는 다 녹음 중이에요. 계속 욕해봐. 어디까지 폭행이 될지 모욕죄까지 얻을 거니까요. 이제는 안 볼 생각에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오히려 아기 배 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댁과 남편은 제 이름으로 한풀을 껐고 이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 변호사는 몇 달 동안 매 주말 시부모님의 식당에 나가서 도와주시고 있어요. 들이 모습이 찍힌 악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에게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해서요. 또한 오랫동안 남편의 실직 상태를 증명하고 오랜 분쟁 끝에 작년 말 이후 소송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래의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대 고깃집을 정리하여 위자료를 마련해 준 것으로 들었다. 식당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배출받아 근근히 버텨온 것이죠. 형사는 역시 격경사. 저는 건강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의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고 나서 남은 전 남편과의 양육권 분쟁이 있지만 저는 끝까지 그 인간에게 양육비를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지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해요. 회사에서 언제 복구하냐고 재촉하지만 역시 저만한 인재가 없다고 봅니다. 회사에 복구하게 되면 다행히도 딸을 엄마가 돌봐준다고 하셨어요. 다행히도 치료가 부분적으로 끝나서 지난달에 완치 판정을 받은 엄마는 걱정 말고 계속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풀리니까 도미노처럼 다 풀리더라고요. 아이도 잘 자라고 엄마도 완치하셨으니 지금 사는 아파트도 매매 후에 1억 가까이 올랐고 아, 정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라고 안심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이혼했지만 앞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 생각에 불안했었는데 정말 잘된 일이네요. 저는 이제 결혼 전 치를 떨던 명절날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제한테 전 남편을 소개시켜준 사촌 오빠가 어른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제2의 소식과 시댁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어른들이 듣고 나서는 어떤 정신으로 그런 남자를 내 동생에게 소개했냐고 사촌 오빠를 소리치며 따먹었어요. 제 앞에서 미안해 죽으려던 사촌 오빠는 전 남편이 최근 그만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다시 취직을 요청했다고 말했어요. 이스트에 당당하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간 놈을 당연히 회사는 받아주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제 딸에게 양육비를 충당하라고 요구하며 발작했어요. 빨리 막노동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오만 떨어뜨리니 큰 코를 다칠 게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내가 사람을 이렇게 보는 눈이 없었나 하고 52살 남편과 결혼을 한 재판만 같았는데 사람이 누구든 실수를 하는 법 아니겠어요. 빨리 실수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려있는 법이죠. 엄마가 마음을 고생하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태어나준 우리 딸을 위해 과거의 실수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두 모녀 앞으로 잘 살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의 미래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음악